챕터 1 뿌리를 찾아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거대한 우주 속 작은 행성에 살고 있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을 되뇌어 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바라볼 때, 혹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뿌리를 궁금해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리의 시작은 약 6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기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류와 침팬지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서서히 갈라져 나온 한 무리의 영장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위에서만 살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두 발로 땅을 걷기 시작했죠.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직립보행의 흔적, 약 32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루시라는 화석이 그 증거입니다. 루시는 키가 약 1m 남짓에 불과했지만 이미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인류의 운명을 뒤바꿨습니다. 손은 자유로워졌고 도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하늘을 더 자주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약 250만 년 전 우리는 돌을 다듬어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 즉 손재주 있는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었죠. 이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고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준 첫 번째 조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9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불을 사용했고 아프리카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불을 다룬 인간, 이것이 바로 인류 진화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불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음식을 익히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불이 우리에게 밤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불 주위에 모여 앉은 인간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들이 점차 언어가 되었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싹이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서로 다른 인류종들이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에렉투스, 데니소바인, 그리고 우리가 속한 호모 사피엔스. 과연 이들 중 누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아 지금의 인류가 되었을까요? 정답은 우리 모두 조금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속 DNA에는 다른 고대 인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류의 기원은 단순히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가지가 얽히고 섞여 있는 나무의 형태라는 것이죠. 20세기 후반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생 인류는 단순히 호모사피엔스의 후손이 아니라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같은 다른 인류와의 만남과 교류, 그리고 혼혈의 산물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혼합의 존재, 섞임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통적인 단일 기원설과 다지역 기원설을 넘어서는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기후였습니다. 빙하기와 간빙기의 반복, 사막화와 해수면 변화는 인류의 이동 경로와 진화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막이 확장되면 인류는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졌고, 기후가 온화해지면 새로운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즉, 인류의 역사는 기후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5만 년 전 인류는 인지혁명을 경험했습니다. 언어가 정교해지고 협력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동굴벽화와 악기, 장신구 같은 문화적 흔적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진화가 아니라 문화적 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의미와 상징을 창조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원은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무수한 가지가 얽히고 교차하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화석과 DNA, 그리고 문화의 흔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의 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언제나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은 곧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더 큰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챕터 2 모자이크 진화 가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인류의 기원을 하나의 뿌리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한 줄기에서 시작하듯 인류도 단일한 기원을 가진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연구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기원은 단일한 선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동시에 피어났던 모자이크 조각들이었습니다. 2017년 모로코 제벨 이르후드에서 약 31만 년 전의 호모사피엔스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약 19만 년 전의 화석보다 더 오래된 기록이었습니다. 즉, 인류는 동아프리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다양한 집단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화석들의 특징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석은 현대인과 비슷한 얼굴을 가졌지만 머리 뒤쪽은 아직 원시적인 형태였고, 어떤 화석은 두개골이 크지만 얼굴은 현대인보다 투박했습니다. 즉, 현대 인류의 특징은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나눠져 나타났다가 수십만 년에 걸쳐 하나로 합쳐졌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를 모자이크 지나모스 AIC 에볼루션라고 부릅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이 흩어져 있다가 시간이 흐르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현대 인류는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생겨난 다양한 조상들의 유전적, 신체적 특징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단순히 인류의 요람이 아니라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기후가 변화하고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각 지역 집단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어떤 집단은 숲에서, 어떤 집단은 사바나에서, 또 다른 집단은 사막 주변에서 살아가며 각기 다른 특성을 키워갔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초기 모습은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고립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동과 교류가 반복되면서 서로의 특징이 뒤섞였습니다. 마치 작은 강줄기들이 만나 거대한 강을 이루듯 아프리카 전역에서 나타난 집단들이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합쳐져 오늘날의 호모사피엔스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진화설은 기후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아프리카의 기후는 수십만 년 동안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막이 초원으로, 초원이 숲으로, 숲이 다시 사막으로 바뀌며 집단들은 이동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지역 집단들이 만나고 혼합하고 새로운 유전적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환경이 끊임없이 변했기에 인류는 끊임없이 진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얼굴이 이렇게나 다양한 이유도 이 모자이크 진화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다양한 조상들이 남긴 흔적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하나의 기원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빚어낸 복합적인 결과물입니다. 모자이크 진화 가설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인류는 단일한 혈통이나 고립된 집단의 산물이 아닙니다. 다양성과 섞임, 그리고 끊임없는 교류 속에서만 인류는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차이는 곧 우리의 기원이고 다양성은 곧 우리의 본질입니다. 챕터 3 다중 파동 이주 가설. 한때 과학자들은 인류가 약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믿었습니다. 이른바 단일 파동 이주설이죠. 하지만 최근 연구는 이 단순한 이야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여정은 단 한 번의 모험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파동, 수많은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DNA 분석과 화석 기록은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난 시기가 6만 년 전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도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그리스에서 발견된 인류 화석은 약 12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아프리카 밖으로 나간 인류의 흔적이 훨씬 더 오래된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멸종하거나 다른 집단과 섞였지만 그들의 흔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중파동 이주 가설은 기후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빙하기가 찾아오면 인류는 좁은 지역에 갇혔고, 간빙기에는 강과 초원이 열리며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여러 차례 아프리카를 벗어나려 했고, 그중 일부는 실패로 끝났지만 어떤 집단은 성공적으로 새로운 땅에 정착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호주 원주민의 유전자입니다. 그들의 DNA는 약 6만 5천 년 전 인류가 이미 동남아시아를 거쳐
호주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인류가 바닷길을 따라 이동했음을 시사합니다. 단일한 경로가 아니라 홍해와 인도양 연안을 따라 여러 갈래의 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이주 과정에서 인류는 다른 고대 인류와 조우했습니다. 중동과 유럽에서는 네안데르탈인과 아시아에서는 데니소바인과 만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스쳐 지나간 존재가 아니라 현생 인류와 교배하여 유전자를 남겼습니다. 즉, 아프리카를 떠난 인류는 단일한 흐름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 얽히고 섞이는 다층적인 여정을 걸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인류 게놈 속 작은 단서를 통해 이 다중 파동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유럽인의 DNA에는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이, 티베트인의 DNA에는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동남아시아인에게는 미지의 고대 인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류의 이주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흐름이 동시에 겹쳐진 거대한 네트워크였음을 의미합니다. 다중파동 이주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물결이다. 파도가 끊임없이 해안을 두드리듯 인류는 아프리카를 떠나고 또 떠나고, 어떤 파도는 사라지고 어떤 파도는 남아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다양한 피부색, 체형, 언어와 문화는 이 다중 파동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단일한 뿌리에서 퍼져나온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여정과 만남의 산물입니다. 그렇기에 인류의 기원은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이 겹쳐져 만들어낸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다중파동 이주 가설은 인류의 뿌리를 단순한 출발점이 아니라 끊임없는 여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DNA 속에는 그 여정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와 생존, 만남과 섞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새로운 파동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는 또 다른 이주가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챕터 4 고대 인류와의 교배. 인류의 기원 이야기를 떠올리면 흔히 이렇게 상상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고 경쟁자들을 몰아내며 홀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최근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단순한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인류와 만났고 사랑했고 섞였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마주한 존재는 네안데르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40만 년 전부터 유럽과 서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던 강인한 인류였습니다. 키는 평균 165cm 남짓, 근육질의 몸집, 그리고 혹독한 빙하기 환경에 적응한 사냥꾼들이었죠. 한때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사피엔스와의 경쟁에서 패배해 멸종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DNA 분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유전자 속에는 약 14%의 네안데르탈 DNA가 남아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들과 단순히 경쟁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는 단순한 흔적이 아닙니다. 그 유전자는 피부색, 모발,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었고 현대 인류의 특정 질병 감수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 자가 면역 질환, 우울증 성향까지. 오늘 우리의 몸속 일부는 여전히 네안데르탈인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남, 데니소바인. 그 존재는 단지 한 개의 손가락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의 동굴에서 발견된 뼈 조각. 하지만 그 DNA는 인류학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생 인류와는 다른, 네안데르탈인과도 구별되는 새로운 고대 인류의 흔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는 오늘날 멜라네시아인, 오세아니아 원주민에게서 최대 5%까지 발견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티베트인의 유전자입니다. 그들이 고산지대에서 낮은 산소에도 버틸 수 있는 능력, 그 비밀은 데니소바인에게서 받은 EPAS1 유전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인류는 결코 고립된 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갈래의 인류가 만나고 교류하고 섞이는 과정에서 형성된 존재입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그리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미지의 인류까지 현대인의 DNA에는 이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순수한 사피엔스가 아니라 혼혈의 인류인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얼굴의 다양성, 피부색과 체질, 환경 적응 능력은 이 교배와 혼합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종에서만 비롯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류의 피가 흐르는 존재입니다. 배타적 경쟁으로만 진화한 것이 아니라 협력과 교류,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진 진화의 산물인 것이죠. 고대 인류와의 교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순수가 아니라 섞임의 역사였다. 우리의 기원은 경쟁만이 아니라 연결과 공존 속에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다양성은 위협이 아니라 인류가 진화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 우리는 그 증거 자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DNA 속에 고대 인류의 목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챕터 5 기후 압력 가설. 인류의 진화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후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지구는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빙하기가 오면 대륙은 얼음으로 덮였고 사막화가 진행되면 숲과 초원은 메말라갔습니다. 이 거대한 기후의 파도는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빙하기가 닥치면 식량은 부족해지고 추위는 생존 자체를 위협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더 큰 무리로 모여 서로를 지켰습니다. 혹독한 환경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고 협력적인 존재로 진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하라 사막도 과거에는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후가 바뀌자 그 땅은 건조한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이 변화는 인류 집단을 밀어내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즉, 인류의 이주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기후의 압력은 도구와 기술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사냥감을 잡기 위한 창, 빙하기를 버티기 위한 옷, 곡식을 재배하기 위한 농업기술. 환경은 언제나 인류를 시험했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인간은 새로운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두뇌는 점점 커지고 사고는 더 복잡해지고 언어와 문화는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기후는 또 다른 중요한 힘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협력입니다. 환경이 가혹해질수록 혼자 살아남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사냥도, 방어도, 양육도 집단이 함께해야 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역할을 나누고 공동체 속에서 지식을 전수하며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의 사회성과 문화는 기후가 만든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기후 압력 가설은 과거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인류는 다시 한번 거대한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후재해. 만약 오늘 지구가 새로운 빙하기에 들어간다면, 혹은 바다가 도시를 집어삼킨다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적응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기후는 늘 인류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인류를 진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지능을 발달시키고 언어와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끊임없는 환경 변화 덕분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기후의 역사였습니다. 챕터 6 문화적 진화와 인지 혁명. 약 5만 년 전 인류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에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창조하는 존재로 거듭난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인지 혁명 카그니티브 레볼루션이라 부릅니다. 불옆에서 모인 작은 무리들. 그들은 단순히 사냥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지금 여기가 아닌 어제와 내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발명은 인간에게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집단을 더 크게 만들고 낯선 이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바로 집단적 상상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랑스 쇼베 동굴,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 벽에는 말과 사슴, 그리고 상징적인 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세상을 기록하고 해석하기 시작한 최초의 예술이었습니다. 그림은 말 없는 언어였고 집단의 기억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도구였습니다. 예술은 단순히 아름다움이 아니라 생존과 정체성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악기와 장신구도 나타났습니다. 독수리 뼈로 만든 피리, 조개 껍데기로 만든 목걸이,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집단인가를 표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만들기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지혁명은 협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혈연 집단을 넘어 더 큰 부족과 연맹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라는 상상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종교, 신화, 사회제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믿고 공유하는 능력, 이것이 다른 어떤 동물도 가지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었습니다. 문화적 진화는 생물학적 진화만큼이나 강력했습니다. 유전자보다 빠르게 전파되는 생각과 습관, 즉 민밈은 인류 문명을 가속했습니다. 언어와 상징, 예술과 제도가 인류를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문명을 세우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5만 년 전 작은 불빛 옆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오늘날 수십억 인구가 연결된 글로벌 문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거대한 뇌의 발달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믿으며 공동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었던 능력이었습니다. 문화적 진화와 인지 혁명,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진정으로 인간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7아웃트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단순한 질문을 따라가며 과학은 수많은 답을 찾아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흩어져 나타난 모자이크 같은 기원, 여러 차례 반복된 대이주, 그리고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과의 만남. 우리는 단일한 혈통이 아니라 수많은 갈래와 흔적이 모여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DNA에는 과거 인류의 흔적이 살아있습니다. 피부색, 체질, 환경 적응 능력, 이 모든 다양성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인류의 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우리는 늘 기후와 환경의 압력을 받으며 새로운 해답을 만들어 왔습니다. 도구를 만들고 불을 다루고 협력하며 문명을 세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인류의 진화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고 섞이고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온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파동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는 또 다른 이주. 앞으로 수만 년 뒤 우리의 후손들은 오늘의 우리를 또 하나의 조상 인류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은 하나의 직선이 아닙니다. 수많은 갈래가 얽히고 합쳐진 퍼즐, 다양성과 교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언제나 다시 우리 앞에 놓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질문은 곧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더 큰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상 20초 과학실험실이었습니다.